요즘 노후가 특히 한국의 고령화가 점점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은퇴 노후를 맞이했는데 돈이 없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가 OECD 최고 노인 자살률이 높고요. 노인 빈곤율도 최고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재산은커녕 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빚만 왕창 물려받는 경우도 네. 있을까요? 꽤 많아요. 자산이 얼마가 있는지, 부채가 얼마가 있는지를 상속인들은 몰라요.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 이 빚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지금 우리는 조용주 변호사님 최근 상속 정려 솔루션이라는 나오자마자 많은 분들에게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는 저자분을 모시고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잘해야 언젠가 우리는 다 돌아가실 건데 나중에 자식들이 사실은 뭐 큰 돈 가지고 다투면 좀 그런데 일반 서민들이 남기는 재산이라는 것이 많지 않죠. 많지 않아도 많이 싸워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많이 싸우면 네, 많이 싸웁니다. 제가 그 사건을 많이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사실 제가 그분들한테 그래요. 화목하면 좋죠. 우애하면 좋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예, 강요할 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보통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면 80에 돌아가시면 예. 대부분 상속인들이 50대 아니면 60대예요. 그렇죠. 빠르면 40이. 예. 근데 그분들이 3, 40년 동안 같이 살아온 이 생활 속에 쌓였던 그 감정들이라는 것이 예. 사실은 그 외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게 상속이라는 이 사건을 계기로 터져요. 뭐 서운했는데 참은 사람이 있고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 있고 이런 감정들이라는 것이 이게 단순한 1+1이라는 이런 산수 문제가 아니 상속은 산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감정들이 몇십 년 쌓인 게 복합적으로 터지다 보니까 이게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네. 제가 뭐 제 부인이 좀 양보해라. 형인데 누나인데 동생인데 이런 얘기로는 절대로 설득이 안 되고요. 그분들 사이에 이 오랫동안 쌓여왔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해소되는 그런 과정들이 또 상속 절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법원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해결할 능력이 안 돼요. 그분들의 감정 문제는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냥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우리는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정리만 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지 그분들한테 참으라, 뭐 이해해줘라, 봐줘라 이런 말을 저는 잘 안 합니다. 예. 왜냐하면 소용이 없어요. 예. 경험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법도 상당히 중요하겠는데 그죠? 네. 참고로 우리 조용주 변호사님은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 변호사 단체 예. 사무총장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요. 요즘 노후가 특히 한국의 고령화가 점점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저도 재정 쪽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노후를 맞이했는데 돈이 없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가 OECD 최고 노인 자살률이 높고요. 노인 빈곤율도 최고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재산은커녕 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빚만 왕창 물려받는 경우도 네. 있을까요? 꽤 많아요.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 이 빚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파산 면책 제도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나이 드신 분은 이제 그 이후에 소득이 없잖아요. 예, 소득이 없고 빚밖에 없거나 자산보다 빚이 워낙 많거나 이러면은 그 제도를 통하면 법원이 웬만해서는 면책을 해줍니다. 왜냐면 뭐 돈 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청산을 해주지만 그렇다고 나이 70, 80대신 분한테 뭐 법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절차 이용하라 막 관제인이 조사하고 뭐 막 하는데 이런 제도를 뭐 강요하기는 어렵죠. 본인이 하신다면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보통은 대부분 그냥 돌아가셔요.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그냥 돌아가셔요. 그러면 뭐 강요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면은 상속인 입장에서는 남는 게 없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상속 포기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재산과 부채가 다 있어요, 보통은. 부채만 있으면 포기하면 되죠. 근데 자산과 부채가 있을 때는 자산이 얼마가 있는지, 부채가 얼마가 있는지를 상속인들은 몰라요. 그렇죠. 어디서 튀어나오기도 하거든요. 재산도 튀어나오고요. 빚도 튀어나와요. 잘 모르겠다. 이럴 때는 이제 한정승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요. 근데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일반적인 거지만 한정승인은 어떤 건가요? 한정승인은 뭐냐면 재산하고 빚이 다 채무도 상속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빚이 더 많아요. 재산도 있어요. 그러면 재산을 받은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거예요. 내 빚은 아니고 본인 빚인데 상속인이 갚으면 억울하잖아요. 그거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받은 재산이 뭐 본인 재산이 있으면 그거는 빚감대 써야 돼요. 요게 한정승인이라는 제도인데 이 절차는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인이 직접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자기가 뭐 채권 신고, 뭐 매각, 배당 이런 거를 자기가 직접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거 하다 또 실수하면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은 무섭잖아요. 예. 잘못하면 내가 아버지 빚까지 갚아야 되는데 그건 싫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권해드려요. 상속재산 파산 신청. 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만약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이 파산 변책 신청을 해서 절차를 진행했다면 그거로 끝났을 텐데 아버님한테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돌아가시면 그 한정승인을 일단 하더라도 한정승인 중에도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할 수 있고 처음부터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자식이 아버지 대신에 파산 면책 신청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 근데 이거를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변호사인 파산관계인을 선임을 해줘요. 그러면 변호사가 알아서 해줘요. 예. 돈을 좀 내지. 예. 예납금을 좀 내지만 그렇게 크진 않아요. 지역마다 좀 다른데 예납금이 아마 30에서 50만 원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서 비용, 그 예납 비용하고 내면 파산관계인이 알아서 채권 조사하고 배당하고 나중에 다 처리를 해줘요. 예.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한정승인 하지 마시고 상속재산 파산 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빚을 정리하시는 게 상속인한테 더 유리하다. 그리고 편하다.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제도 좀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새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만약에 네. 상속폭이 부모님이 빚이 너무 많다고 네. 느끼고 있을 때, 알고 있을 때, 네. 그럼 상속폭이가 가장 빨라 보이는데, 네. 상속폭이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포기는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3개월 내에 해야 돼요. 한정승인 신청도 마찬가지. 한정승인 신청도 3개월 내에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네, 돌아가시고 나서 3개월 내에 이제 돌아가시면 한 6개월까지 할 일이 쭉 정해져 있어요. 아까 처음부터 사망 신고, 그다음에 원스톱 서비스 신청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고 3개월 내에는 내가 이 재산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셔서 그거를 가정법원에다가 3개월 내에 신청서를 내셔야 돼요. 예, 근데 안 받는다고 하면 상속 포기를 한다든지. 네. 한정승인. 한정승인. 재산이 좀 있는 것 같으면 한정승인을 하셔서 부모님의 빚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야죠. 그런데 한정승인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위험이 있다. 일반인한테. 네. 그래서 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예, 그랬을 때 대안으로 상속 재산 파산 신청. 네. 하고 있는데 그것도 3개월 이내에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거는 한정승인 일단 신청해 놓고 하는 중에도 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잘 모르겠으면 한정승인 신청을 먼저 해놓고 그러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해줘요. 근데 해보니까 좀 어려워. 나 혼자 못하겠어. 그러면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그 이후에 하셔도 돼요. 예. 네. 자, 그런데 상속 재산을 포기하든 한정 승인을 하든 네. 누가 해야 돼요? 예컨대 내 아들, 내 자녀가 3명이 있단 말이에요. 네, 예컨대. 네, 네, 그럼 네. 내 자녀 3명만 하면 되나요? 그러면 3명이 또 만약 손주들이 있다 그러면 손주들도 해야 돼요. 손주들도 해야 네. 돼요? 왜냐면 내려가는 단계까지 있으면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같이 하기도 해요. 예. 다 상속인들 범위에 들어오면 그냥 다 한꺼번에 예. 상속 포기하는 게 그렇군요. 네, 네. 상속을 포기하지 말지 받을지 그것도 결정하는 것도 판단이 필요하지만 네. 언제까지 해야 되고 네. 누가 어떤 사람까지 해야 되는지도 중요하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은 숨겨진 재산이 아니라면 원스톱 서비스 통해서 예. 통장들, 부동산들 그다음에 이런 것도 다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등록되고 보일 수 있는 재산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자기가 판단하면 되고. 근데 나중에 갑자기 부모님 재산이 툭 튀어나왔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뭐 포기를 했으면 자기 거가 아니게 되는 거가 되는데 예. 뭐 그런 일이 있을까요, 잘? 예. 네. 상속 관련해서 제가 책을 보니까 상속 관련해서 상속 사기도 많다 하더라고요. 네. 사기 칠 게 뭐가 있나요? 그거 상속 사기는 어떤 거냐면 제 책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부잣집의 상속인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사기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돈 많은 집의 자식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게 많다. 그러니까 너가 돈을 주면 내가 돈을 그때 더 많이 주겠다. 뭐 이런 식의 사기를 치는데 그것도 많이 사기 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돈 많은 집의 자식이면 왜 돈을 꿔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대체로 보면 금융 사기도 마찬가지인데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의 네. 처한 형편이 네. 답답하거나 아, 반대로 아주 욕심이 많거나 네, 네. 그런 그러니까 경우에 피해자 경향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 사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 보통은 이제 그런 사기를 치는 분들이 사실은 뭐 한 사람만 사기 치겠어요? 한 10사람 치면 한두 명 걸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에 제 책에도 한 3건 정도 있어요. 상속사기 관련된 사건. 그래서 뭐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뭐 황당하다. 왜 믿지 저거를? 그리고 뭐 엄청난 돈을 몇 억씩 주네? 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 상황에서 진짜 그럴듯하게 돈 많아 보이니까 설마 제가 돈을 떼먹겠냐. 저렇게 돈을 많이 쓰고 다니는데 근데 사기꾼들은 겉이 화려하고요. 돈을 많이 써요.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지만 사기꾼들 숨겨놓은 재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없어요. 다 써버려요. 그 미래를 생각하고 자기 앞뒤를 잘 생각하지는 않더라고요. 예. 거짓말은 진짜 잘해요. 예. 거짓말을 진짜 잘하는데 뭐 미래에 대한 계획, 뭐 계획적으로 사기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은 삶이 사기 뭐 이렇더라고요. 네. 일반적으로 상속 사기가 많다라고 한다면 상속 자체에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상속하면 네. 큰 재산 이것이 바로 정서적으로 바로 연결되는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측면도 많겠다 싶으네요. 상속하면 괜히 돈이 많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뭐 나는 상속인이야. 그래서 내가 상속 좀 재산을 받아 그러면 뭐 몇 억, 몇십억 받는 줄 알아요. 예. 그렇지만 그래서 요새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제가 여기도 책에 썼지만 지금 상속세 내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20억 이하예요. 아하, 20억 이하라고 하는 상속 건 재산 20억 이하. 상속 재산이 네. 세금이 아니라 세금은 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내고 근데 상속세 신고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예. 20억 미만인 사람들이 한 절반 이상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책에도 나와 있지만 네. 서울 아파트 한 채만에서도 상속세 대상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군요. 네, 대상입니다. 예. 네.